백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네. 예. 또 있어요? 또 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많은데? 저는 몇 개 더 남았나요? 뭐 제가 준비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워낙 아직도 뭐 몇 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너무 재밌다. 굉장히 정신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예. 그러니까 너무 다양해요. 그렇죠. 뭔가 이게 많이 꿈틀꿈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관심 있게 또 갖고 있는 건 이제 건설 관련된 비즈니스들. 저도 건설 참 네. 여쭤볼 거 많은데. 네. 왜냐면 이제 지난 뭐 4년 5년 동안 이제 그 주택 분양 물량이 계속해서 줄어왔어요. 네. 근데 이제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분양 물량이 조금 증가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쵸. 뭐 앞으로도 계속 좀 그 물량 자체는 좀 증가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좀 보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부분은 이제 SOC 투자조차도 거의 비슷했어요. 이제 주택 경기랑 네. 이제 4년 동안 줄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좀 올라서기 시작을 했고 올해도 이제 증가할 수 있을 걸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토목이 됐든 아니면 주택 건설이 됐든 그냥 전반적으로 어찌 됐든 작년보다는 좋아지는 모양새가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건설 관련된 밸류 체인들이 되게 다양해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시공 감리부터 해가지고 뭐 철근, 뭐 시멘트 그리고 뭐 페인트 뭐 되게 다양한 비즈니스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요. 뭐 전반적으로 좀 좋아지는 그림이 좀 그려지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사실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또 이제 80만 호 추가 공급 네. 대책까지 내놨기 때문에 물론 이게 어떻게 구체화될지는 좀 가봐야 되는 감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 봤을 때는 이제 업사이드 포텐셜은 확실히 건설 쪽에 있기는 있는데 네. 중요한 거는 아니 근데 건설주는 왜 안 오르고 또 떨어지지? 건설주 사서 최근에 물리신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올해 이제 중순까지는 사실은 이제 건설주들이 제 기억은 네. 대부분 괜찮았고요. 그러니까 시세가 한번 났어요, 사실. 낮죠. 그 다음에 이제 낮다가 떨어진 조정을 받고 있는 부분이어서 정부 발표 이후에 이제 떨어졌죠. 근데 펀더멘탈 자체는 올해는 좋아지는 그림이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사실 중소형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막 PER 아직도 막 3배, 4배짜리 많잖아요. 그래서 뭐 목표 주가가 PER 뭐 4배, 5배 막 이렇게 있는 것도 있는데 아니 다른 것들은 지금 좋다는 말만 나와도 좋은 것 같은데라는 느낌만 나와도 막 급등 나오는데 왜 건설주는 이렇게 더디고 무겁게 가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다양하게 조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비즈니스를 아까 말씀드렸던 뭐 건설 회사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다양한 비즈니스들이 있다 보니까 뭐 그쪽으로 이제 눈을 돌릴 수도 있겠고 그리고 건설도 사실은 쌀 때 샀으면 지금 이익을 많이 내셨을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작년 말 뭐 4분기 내에만 샀어도 지금 이 구간에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사실 이제 최근 한 10년간 저는 사실 이제 자산주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많이 안 뒀어요. 원래 약간 그런 쪽으로 가치 투자를 많이 배우셨던 분인데 자산주들이 좀 안 좋아질 때 조금 이제 스타일을 바꾸셨었고 근데 그러면 다시 자산주를 좀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뭐 그런 것들이 조금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꿈틀꿈틀하죠. 제가 자산주가. 이제 자산주를 좋아하는 시점은 언제냐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좋아지는 케이스. 일단은 본업이 망가졌던 어찌됐든 다시 살아나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자산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수익 가치화가 돼야 돼요. 자산이 수익화 매각이 되든지 아니면은 분양을 하든지 이제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물류센터를 짓는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수익 가치화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무서워지는 거죠, 회사가. 근데 이제 그런 회사들이 이제 최근에 좀 몇 개 보이기 시작을 해서 이거 되게 재밌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설계 감리를 하고 있는데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한 400억대 정도 되거든요. 시총이 400억대밖에 400억대에 있는데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그 자체 토지를 이제 그 시행 사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오피스텔을 지었는데 그게 이제 향후 3년간 300억 이상의 이익을 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매년이요? 아니면은 한 해? 3년 토탈? 3년 토탈. 그러면 이제 시가총액이 이제 400억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이런 기업 같은 경우 이제 영업도 이제 살아나고 있고 그리고 플러스 알파도 있고 뭐 이런 기업들은 되게 재미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주가가 지금 이렇게 크게 오르지는 않은 상태예요. 근데 이제 이런 기업들은 그러니까 제가 믿고 있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실적이 작년 4분기 때 개선이 돼서 나왔어요. 근데 기미가 보이기 시작한. 근데 한 분기가 잘 나오면 사람들이 긴가민가해요. 아, 일시적이었나 보다. 혹은 뭐 이런 회사 있었지. 근데 이제 2개 분기, 3개 분기 잘 나오기 시작하면은 주가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꿈틀거리기 시작을 하거든요. 가만히 안 두겠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올해 적어도 이제 하반기에는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은 상반기에는 이제 분양 관련된 이익은 많이 반영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반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면은 그 부분이 좀 더 이제 눈에 띄게 보이시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와, 시총 400억대면은 사실 개인 투자자가 사기에도 너무 소형주 아닙니까? 네, 그럴 수 있죠. 굉장히 그러면 이제 공격적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물론 이제 금액은 작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공격적으로 못 들어가는 게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저희 사이즈에서도 400억대를 접근하기에는 되게 만만치 그쵸, 않은 사이즈예요. 굉장히 소형주죠. 그래서 이제 좀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매수도 되게 분할하고 이제 비중도 막 엄청 많은 비중은 못 사요. 요거는 이제 시총이 400억 정도라고 하면 조금 자산 규모 있으신 분이 한 4억 얼마치 사면은 바로 이제 10% 넘어서면서 대주주 기준 그럴 수 있죠. 걸릴 수도 있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이제 본인이 그만큼 이제 좀 작은 종목일수록 스터디를 더 해야 되는 거고. 5% 이상 하려고 하면 뭐 한 10억에서 한 20억 정도는 사야겠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은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좀 스터디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뭐 물론 요즘에 많은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증권사 리포트를 많이 봐라 저는 이야기하는데 다르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개인들이 더 사실은 이런 기업들을 더 발굴하기 쉬운 부분도 있을 수도 그쵸, 있어요. 먼저 찾을 때. 그래서 이제 사실 이 기업을 발견하게 된 계기는 저는 개인 블로거를 보면서 찾은 종목이거든요. 요즘 또 그 능력자분들 이제 블로그 하시는 분들 많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기관 투자자에서 가능한 게 아니라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이 막 정말 작은 것까지 다 살펴보다 보니까 이런 게 있었네. 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작은 종목을 정말 먼저 발견하거나 발굴하기가 또 수월치 않은 부분이 오히려 있어요. 그렇죠. 뭐 지금 상장된 종목이 뭐 스펙하고 이것저것 다 하면 한 2,500개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건설 관련된 것들은 저는 조금 다양하게 좀 뿌려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뭐 철근도 좀 사놓고 뭐 방금 얘기했던 뭐 시행 감리하는 회사도 좀 사놓고 그리고 뭐 건설에다도 조금 그리고 뭐 시멘트도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좀 포트폴리오를 좀 갖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게 당연히 이제 좀 건설 쪽 좋아진다고 하면 거기 들어간 이제 건자재도 뭐 동반 그래서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니까. 거기서도 좀 많이 나뉘지 않나요? 뭐 철근하고 시멘트 이런 것도? 뭐 업체별로도 좀 많이 펀더멘탈이 좀 다른 경우가 좀 있고요. 그리고 사실 수혜를 보는 순서가 좀 다르긴 해요. 순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맨 처음에 이제 콘크리트 파일 들어가고 콘크리트 들어가고 철근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맨 마지막에 이제 뭐 페인트 들어가고 이제 내장재 들어가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수혜를 보는 순서는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수혜를 보는 순서대로 주가가 움직이지는 않잖아요, 또. 뭐 순서대로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요? 근데 이제 개별 이슈가 좀 달라요. 개별 이슈. 그러니까 기업별 이슈. 그러니까 그 업종별로 예를 들어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 몇 년 동안 사실 이제 가격 인상이 없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만약에 가격 인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사실 이제 시멘트는 Q보다도 P가 되게 중요한 산업이에요. 왜냐면 이제 Q가 증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분양이 증가해도 막 예를 들어서 막 시멘트 분량이 막 15% 20% 증가하는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3% 증가하고 5% 증가하는데 만약에 가격 인상을 하면은 그 레버리지가 크게 나오는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시멘트 산업을 분석한다고 하면은 이제 가격을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최근에 좀 가격 인상해야 된다라는 말이 업계에서 나온다고. 네, 뭐 이야기들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가격 인상 이슈는 거의 사실 매년 나오긴 해요. 근데 그걸 이제 실제로 관철시킬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고요. 근데 올해는 뭐 이제 뭐 유가도 많이 반등을 했고 해서 사실 이제 유가보다는 이제 석탄이 많이 들어가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찌됐든 원가가 올라서 뭐 올려야 되는 부분은 맞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은 갖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게 성공했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주가는 뭐 강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만약에 뭐 그게 실패했다라고 하면은
좀 주가는 이렇게 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가격 인상 이슈가 뭐 시멘트에서는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철근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이슈가 발생했던 게 지금 호주하고 이제 중국하고 관계가 매우 불편한 상태예요. 네네네. 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중국에서 비롯됐다라고 호주가 얘기하니까 이제 중국에서는 무슨 소리냐. 그래서 관계가 매우 껄끄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에서 이제 시행했던 게 뭐냐면은 이제 호주산 석탄을 그쵸. 이제 수입 금지를 수입 시켰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반대로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은 중국산 철강에 대한 가격 경쟁력이 그로 인해서 훅 떨어졌어요. 왜냐면은 이제 호주산 이제 그 석탄이 가장 가성비가 좋은 가격은 중국산보다 비싸지만 사실 이제 낼 수 있는 열량 자체는 더 뛰어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산 철강에 대한 가격 경쟁력이 많이 상실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중국에서 이제 수출 물량이 이제 뚝뚝뚝 떨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철근도 마찬가지로 이제 원래 이제 국내에서 이제 철근 중국산 철근을 한 10에서 20% 정도를 쓰고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게 가격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이제 수입이 많이 줄어들었고 국내에서 이제 철근이 좀 많이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수요가 좀 현재 최근에는 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다. 그리고 가격도 좀 인상 추세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철근은 네. 거의 그 제철소 위주로 말씀을 해서 사실 이것도 은근히 중소형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철근을 만드는 회사는 사실 이제 포스코는 철근을 만들진 않아요. 그러니까 건설에 들어가는 철근. 네. 왜냐면은 철근이 사실은 그 철강제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좀 그 일반적으로 봤을 때 부가치가 낮은 그쵸.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스코는 생산 안 하고 있고 현대제철은 생산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중소형사가 많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언제였는가요? 한 2000년대 초반에 그때 한창 이제 건설 좋고 막 이게 철강 쪽도 좋을 때 철강으로 큰 부를 일구신 분들도 있어가지고 철강 관련주도 좀 오랜만에 듣기는 하는데. 네. 그래서 저도 철근을 거의 10년 동안, 그러니까 철강을 10년 동안 안 봤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10년 동안 중국산에 밀려가지고 경쟁력이 계속 떨어져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거죠. 한 5년 동안 안 보던 거, 10년 동안 안 보던 거를 지금 이제 다시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 사실 특징이 뭐 포스코도 그렇고 현대제철도 그렇고 한동안 안 보다 보면은 이렇게 많이 올라 있었나? 막 약간 이런 때가 있거든요. 몇 년에 한 번씩은. 네, 근데 지난 10년을 보면은 그쵸, 어찌됐든 큰 방향으로 이게 봤을 때 큰 방향은 이제 떨어지는 방향이었던 거고요. 근데 그 중에서 뭐 물론 최근에 이제 건설하고 또 이제 자동차 쪽 이제 좋아질 거다 얘기 나오면서 철강주도 같이 좀 반등하는 것도 있기는 하던데 건설로 좀 좁혀서 보자면 철근을 만드는 중소형주. 그리고 이것도 찾아보는 좀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스터디를 해 나가다 보면 또 그런 재미가 있어요. 네, 그렇죠. 당장 이제 뭐 수익이 나면 더 좋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유니버스를 이렇게 해서 좀 넓혀가는 의미가 있으니까요. 한 7가지의 테마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남았나요? 혹시? 뭐 말씀드리려고 하면 뭐 더 끝이 없어요? 그러다 우리나라에 있는 전체 산업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끝이 없진 않지만.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주가 좀 반등하긴 했지만 교육주도 조금 관심 있게 봤었고요. 교육주. 왜냐면은 그 코로나 대표 맨 처음 피해주였어요. 특히나 이제 오프라인 학원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이제 학원을 못 가다 보니까 이제 피해주였고요. 근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또 이제 재밌는 변화가 발생한 건 뭐냐면은 원래 온라인 시장은 고등 시장이었어요. 그쵸, 뭐 옛날 메가스타들 이런 것처럼. 근데 이제 조금 중등으로 내려갈까 이제 그 정도의 느낌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초등학생까지도 온라인 수업에 익숙해진 거죠. 저도 그래서 제가 이제 애가 셋 아닙니까? 둘이 초등학생이고 하나가 유치원생이고 관심 있게 한번 좀 봤어요. 근데 안 오르더라고요. 아직까지 실적이 뭔가 턴어라운드 되는 것도 아직은 보이지를 않고 제 생각에도 이거 부모들이 온라인 학습 많이 시킬 것 같은데 왜냐면 애들이 집에만 있다 보니까 TV 많이 보고 살만 쪄가고 근데 이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있는 아이디어들은 그러니까 전체 산업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특정 기업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모든 교육주들이 다 좋아지고 있는 건 아니다. 네. 더 어려운데 그러면? 네. 그러면 사업을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하고 있으면 좋게 볼 수 있는지는 조금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 기존에 이제 오프라인도 있으면서 온라인에서 이제 그 바뀐 트렌드에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와닿질 않는데. 그 회사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회사가.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학습지 위주 뭐 이걸 말씀하시는 거 아니면 학습지는 아니고요. 고등교육? 네. 고등교육? 뭐 고등부터 이제 초등교육까지 어느 정도 좀 걸쳐 있는 회사. 그래요? 네. 전혀 감을 못 잡겠지 왜? 감을 빨리 잡으면은 오히려 제가 가슴이 아플 것 같고요. 근데 힘들게 발굴했는데 네. 힘들게 발굴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온라인 학습지 있는데 그 사실 그런 가정 방문 교사님들도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그게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영업사원 역할을 하면서 그렇죠. 발로 뛰면서 매출을 일으켜주는 역할을 했었는데 그걸 못하다 보니까 같이 타격이 컸었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비대면 학습지 온라인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거 뭐라 해야 되나요? 태블릿 PC 같은 걸로 이제 자기네 교육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하면은 이걸 많이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좀 아이디어를 갖고 보고는 있는데 근데 그런 쪽으로 많이 바뀌어 오곤 있었어요. 그쵸, 많이 바뀌어 오곤 있었는데 이쪽에서 빠지는 걸 이쪽에서 훨씬 더 크게 키워야 되는데 그게 아직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사실은 이제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사실 이제 그러니까 파이 자체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가지고요. 그건 아직까지도 이제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교육 시장 전반적으로가 그렇잖아요. 이게 사실 그렇죠. 지금 주식 투자하신 분들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코스닥 시가총액 1위가 메가스터디였잖아요. 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야말로 우리나라 사교육이 그야말로 열풍인 시절이었고. 네. 근데 이제 교육 제도도 바뀌면서 이제 좀 변화가 좀 있었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이제 몇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1개월 만에 끝날 수도 있고 6개월 맞아요. 만에 끝날 수도 있고 1년 만에 끝날 수도 있고 2년 3년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저도 답은 없어요. 맞아요.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변화를 이제 계속해서 이제 팔로우업 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이제 뭐 유의사항으로 한번 말씀을 미리 드리고 싶고요. 그렇죠. 뭐 어느 날 갑자기 아까 이제 그 애플 관련된 그 뭐 부품이라든지 장비 이야기해 주셨는데 갑자기 또 애플이 다시 이제 중국 기업과 손잡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우리가 그동안 스터디해 놨던 거 확 다 뒤집어야 되는 그러면 이제 그걸 뒤집어야죠, 사실. 그렇죠. 사실 그게 주식 투자죠. 그래서 주식 투자가 어려운 거기도 하고. 시장이 조금 출렁임이 많아진 것 같아요. 네, 맞죠. 3,200 넘고 다시 이제 좀 내려오다 보면서 거의 뭐 3,200에서 3,000 뭐 이렇게 이제 박스권 등락을 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때마다 이제 외국에서 들려오는 뉴스들도 많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의 유동성 회수 뭐 이런 것 때문에 시장도 한번 또 깜짝 놀랐고 좀 유념해야 될 거 최근에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그 위험 요인,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그 지금은 이제 두 가지가 충돌한 시기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경제나 어떤 이런 산업적인 부분들은 개선되는 사이클로 어찌됐든 들어가고 있는 게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다만 매크로적인 환경은 좀 약간은 좀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좀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지금 이제 충돌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 그 매크로가 불안한 부분은 이제 딱 두 가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 그로 인해서 이제 시중금리가 이제 상승할 수 있다라는 이제 부담감이 가장 크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불가피한 부분은 이제 물가 상승 부분은 좀 불가피한 부분이긴 해요. 올해 상반기까지는. 왜냐하면 이제 작년에 이제 유가가 뭐 비슷한 시기에 뭐 한 15불 뭐 이렇게까지 이제 떨어졌다가 지금 한 60불 정도까지 오르는 상태인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어찌됐든 계속해서 물가 부담은 계속 될 수밖에 없어요. 기저효과가 확실히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를 약간 좀 시중 금리를 좀 자극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과거의 해법은 뭐였냐면은 매우 심플하게 돈을 더 푼다였어요. 돈을 풀면은 시중의 유동성이 풀리면서 이제 금리가 가라앉았던. 근데 돈을 풀어도 여태까지 부담이 없었던 거는 인플레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인플레가 있는 상황에서 시중금리를 자극하는데 돈을 더 풀면은 사실 인플레가 더 높아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서 돈을 더 풀게 되면은 그 효과, 재정적 효과가, 통화정책에 대한 효과라는 부분도 과거에 비해서는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 부분은 사실 이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자산을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벼락거지가 되었던,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굉장히 좀 심해졌던 부분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좀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 돈을 더 풀어서 자산 가격이 더 올라 버리면은 이게 나중에 주워 담을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인플레가 내지는 요거로 인한 이제 금리 상승을 어떻게 막을까라는 부분은, 그러니까 두 가지 해법이 있는 거예요. 한 가지는 돈을 더 푼다. 두 가지는 좀 과격하지만 경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좀 죽인다. 그게 사실 이제 그 돈의 회수, 테이퍼링이라는 부분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주식시장에 관심이 굉장히 세계에서 제일 많은 국가죠. 네. 그게 이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전 국민이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은 이게 좀 그 강약 조절이 가능한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은 경기가 좀 회복되다 보니까 1월 FOMC에서는 이제 테이퍼링이라는, 그러니까 언급이, 그러니까 맨 처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주가가 좀 빠졌다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이든이 이제 대통령이 돈을 더 풀겠다라고 해가지고 지수가 이제 반등했던 상황이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중국은 주식에 관심이 없어요. 정부가 어떻게 되든지 청년 부추 많다고는 하는데. 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뭐 회수 뭐 필요하면 해. 약간 이런 부분이 좀 다르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또 거기도 이제 부동산 시장 신경 많이 쓰니까. 중국이. 근데 이제 과거에,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제가 연도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유동성 회수를 하면서 그러니까 국내 증시가 굉장히 좀 박살났던 과거의 경험이 한 번 있어요. 네. 근데 제가 갖고 있는 희망은 그렇게까지 과격하게는 안 할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은 뭐 불과 한 달 전인가도 한번 회수 이야기가 나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우리 또 회수 안 하고 좀 푼다 이렇게 했던 걸 보면은 지금도 계속 저는 이제 그 밀당하는 과정이라고 좀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계속 밀당하고 있고 중국도 이제 과거처럼 이제 과격하게는 안 하고 그래도 밀당을 하지 않을까 정도의 기대감. 근데 이제 미국처럼은 아니겠지만 이제 중국도 그렇게 과격하진 않은 것 같다라는 부분이 저는 이제 상반기는 계속해서 좀 변동성은 좀 심해질 수 있다. 근데 그게 크러시냐 뭐 이런 부분은 아니고 변동성은 심해질 수 있다. 근데 다만 하반기에는 이제 물가 인상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확실히 줄어들 거거든요. 왜냐면 작년 하반기는 뭐 이제 유가뿐만 아니라 뭐 구리부터 해가지고 뭐 비철금속 다 올랐고요. 올랐죠. 예, 음식료가 뭐 예를 들어 뭐 설탕이라든지 옥수수라든지 이제 그 가격조차도 다 올랐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되면은 물가 인상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은 시중 금리에 대한 부담도 좀 줄어들 걸로 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저효과.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상반기에 기저효과가 있었다면 하반기에는 역기저효과. 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는 다시 이제 골디락스 장세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래서 금리나 어떤 인플레가 이제 안정된 가운데 성장이 나오는 구조. 그래서 저는 뭐 상반기에 나쁘니까 팔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변동성을 좀 견디자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견디고 하반기에 다시 한번 조금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상당수 전문가들이 2021년 넘어올 때 그랬잖아요. 상고하적. 네. 예, 상반기까지는 좋고 네. 하반기에는 또 이제 뭐 근데 금리 그게 인상 이슈 때문에 어렵지 정말 않을까. 기가 막히게 항상 반대였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니까 모든 경제 전문가들이 10명이면 10명 다 상고하적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뭐 예외 없이 이번에도 확실히 거꾸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좀 변동성을 견디는 변동성을 시기. 좀 견디는 시기. 하반기에는 좀 수익을 내기 좀 수월한. 근데 이제 그 근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에요. 산업적으로 자신이 없다라고 하면은 팔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산업적으로 좋아지고 이제 그 거시경제가 좀 약간 부담스러운 영역이 두 개가 이제 충돌하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팔자가 아니라 버티자인 거죠. 왜냐하면은 펀더멘털은 좋아지고 있는 게 확실하거든요. 그렇죠. 하반기 가면 이제 어느 정도 그 백신 접종률, 네. 보급률이 좀 많아지면서 네. 사람들의 활동이 좀 많아질 수도 있는 거고 또 반대로 그때 되면은
단순하게 보면 이제 전년 동기 대비 물가 상승률은 네. 역기저 효과로 좀 낮아질 수는 있겠지만 네. 수요가 좀 많이 회복이 되면은 또 그쵸? 반대로 그 자체가 금리나 물가 상승률을 좀 끌어올릴 수는 있잖아요. 또 수요가 회복이 그럴 되면서 수 있는 부분 존재하죠. 그것까지 뭐 계속해서 이제 근데 체크를 이제 해봐야 되는 경기가 좋다고 하면은 그거를 버틸 수 있는 체력이 더 증가한다라고 그렇죠. 보는 게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은 경기 회복되지도 않는데 이제 인플레이션 걱정을 하는 네. 거고 그때 되면 이제 경기가 회복되면서 체력이 좋아지는 상태에서 그렇죠. 어느 인플레이션을 정도 그걸 걱정하는 이제 거고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시장에서 이제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제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미국이 됐든 우리나라가 됐든 기준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이제 뭐 코스피는 충격을 받긴 하지만 또 다시 이제 체력으로 올라가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도 보면 인플레가 있었을 때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사실 주식 시장에는 인플레이션이 더 좋을 수도 있죠. 원래 기업들 네. 실적이 좋아지고 네, 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양면성이 있다라는.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이제 주린이 분들도 이런 그 경기 사이클을 네. 굉장히 이제 한 1년 사이에 함축적으로 배우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많은 거 우리가 네. 거의 8배속, 16배속으로 배워야만 하는 시장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긍정적이라고 보는 게, 네.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사실 지수가 박스권에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는 그러니까 그 논리에 계속 갇혀 있었거든요. 뭐냐면은 뭐 8배면 사고, 그러니까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 뭐 PR. 12배면 예, PR이면 팔아야 되고 약간 이런 논리가 맞아요. 그러니까 잘 맞아 들어갔던 장이었고요. 근데 지금 새로 시작하신 분들은 이제 약간 자산 배분에 대한 어떤 그 니즈에 따라서 시작하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부동산도 이제 좀 부담스럽고 그리고 이제 주식을 안 갖고 있기에는 사실은 좀 이 부분도 되게 좀 뭔가 좀 점점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장이 한번 오르는 것도 그러니까 박스권 10년 박스권이 아니라 오르는 것도 봤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좋은 기억이 한 번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조금 더, 그러니까 신세대들은 조금 더 이제 자산 배분 차원에서 이제 주식을 이제 그 특정 구간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자산으로 좀 편입시켜서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이 좀 열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네. 될 텐데요. 네. 뭐 그러려면 이제 좀 피곤하더라도 힘들더라도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것 같고요. 그 또 시장이 금방 달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그렇죠. 다음번에 이제 이건규 대표님을 또 한번 찾아왔을 때 또 시장 확 바뀌어 있을 수도 있고. 네, 하지만 그때 계속해서 좀 조언을 많이 구하고 네. 할게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다음에 라이브 할 때 한번 또 들어와 주세요. 네, 뭐 저야 뭐 불러주시면 뭐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